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이 지역의 여론조사 판세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대권 주자 이재명 후보가 쉬운 지역에 나가서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그림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5차 범위 내의 접전 내지 이재명 후보의 열세를 의미하는 여론조사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겁니다. 인천 계양을 이 판세 심상치 않은데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두 정상은 서로에게 엄지척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엄지척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엄지척 날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공개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핵대응. 역대 한미 정상회담 발표 중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던 적이 있었을까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북한의 핵 위협에 핵 대응. 핵에는 핵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이다. 첫 명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단에 핵과 미사일 방어가 포함됐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나온 겁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와중에 매우 의미 깊은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으로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때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한미 간의 안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의미 동아일보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북한은 자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판문점 선언 빼고 대북 억제 강화했다. 한겨레 신문은 비판적으로 봅니다. 북과 대화의 길을 좁힌 셈이다. 동아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시각이 좀 다르군요. 1년 전과 달라진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라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언급이 왜 없냐. 소위 한겨레 신문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한 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이 정말 그토록 중요하고 잘 된 거라면 북한이 지금 왜 핵을 완성하고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계양을. 가장 뜨거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죠. 계양을.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바 있죠. 한국일보 함께 보시죠. 이 지역의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권 주자였는데 여유 있게 이길 것으로 민주당에서는 예상하고 다른 지역 선거도 리드해 줄 것을 기대했을 텐데 이 지역에서 신인 후보로 볼 수 있는 상대 후보와 막상막하 박빙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싸워볼 만하다,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도 관측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역으로 질문 드리죠. 계양을에서 민주당의 텃밭에서 이재명 후보는 왜 고전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명. 조선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어떤 비명? 주재원들은 외식을 끊고 있다. 유학생들은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 환율 비명입니다. 환율 비명. 해외여행 특수를 기대했던 여행업계. 그런데 현지 호텔값 등등등등 급등하자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환율 사태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사육 농가 사료값도 올라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고민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죠.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엄지척,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서로에게 회담 끝나고 인사하면서 엄지척을 날렸습니다. 이 엄지척의 의미 뭘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를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핵에는 핵으로, 김정은에게 던진 두 단어는 뭘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미 정상이 오산에 있는 미 공군의 지하 벙커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오산에 있는 지하 벙커를 방문해서 이걸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 오산 지하 벙커는 한국형 킬체인, 북한이 핵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이를 탐지하고 우리가 먼저 때리는 킬체인의 매우 핵심적인 안보 지역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들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정과 이 우위가 바로 한미 동맹의 힘입니다. 지금 이 오산의 항공우주 이 작전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Our alliance was formed through shared sacrifice of the Korean War, and now, 7 decades later, thanks to you, the Republic of Korea is strong, thriving, and innovating democracy. And the fact is that deterring threats and underwriting stability is as vital today for not only the peninsula but for the world. For the world. 오산 지하 벙커, 전주혜 의원님. 네.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를 꽤 했는데 저도 오산 지하 벙커는 지금 처음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어제 한미 정상이 저곳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동맹의 힘, 한미 동맹의 상징, 북한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오산 지하 벙커, 저 어떤 곳입니까, 저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킬체인을 비롯한 이러한 뭐 북한의 핵 도발 그 위험에 대응하는 이러한 그 항공 그 관련한 그런 지휘를 총괄하는 이제 이런 곳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근데 이곳을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같이 갔다는 것은 이제 올해 들어서 북한의 뭐 이러한 미사일 뭐 예. 실험이나 아니면 ICBM 뭐 시험 발사까지 한 15차례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 굉장히 북한의 예. 도발 위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한미가 공조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러한 강력한 어허.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한미 공동 성명에 핵에는 핵으로 방어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의미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정상 간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셨듯이 오산 지하 벙커, 굉장히 중요한 이 벙커까지 같이 방문하라 할 정도로 공감대가 깊게 형성돼 있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헤어지기가 아쉬웠던 걸까요? 서로에게 엄지척을 날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I trust you. 발음이 좀 제가 별로였어요. I trust you. 당신을 신뢰한다. 쉽게 말하면 너 믿어 이거죠. 바이든 핵심 참모가 우리 측 대통령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진정한 유대가 형성된 걸 느꼈고 행복한 방문이라 말했다.
백악관 참모들도 윤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엄지척하고 있는데 엄지척을 여러 번 했어요. 미 대통령 전용 차에 탑승하고 이제 윤 대통령이 배웅을 할 때 차 안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서 엄지척. 그러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쌍따봉을 또 날리기도 했던 장면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랜 시간 미국에서 유학을 한 유학파 김수영 교수님. 이 I trust you라는 표현에 이 엄지척, 따봉. 우리는 사실 한국 한민족은 따봉 자주 해요. 기분 좋을 때 탁 따봉. 근데 미국 사람들은 따봉 언제 합니까 이거? 뭐 일이 잘 됐거나 너에게 신뢰를 보내거나 할 때 엄지척을 미국에서도 자주 합니다. 썸업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썸업이라고 썸업. 따봉이라고 안 하고 썸업이라고. 그렇죠. 이제 I trust you라는 게 어쨌든 신뢰한다는 건데 신뢰한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죠. 뭐 듣기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행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약간 이런 이분법으로 흘러갔다면 이제 더 이상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세고 그건 우리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어쨌든 기조와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이러한 미국과의 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밖에는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북한이 지금 올해 들어서만 16번이나 도발을 했는데 예. 그리고 뭐 핵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의 그 동맹을 굉장히 공고히 하고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펼쳐나갈 그 경제 동맹, 기술 동맹, 또 미중 패권 다툼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미국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 회담이었고 거기에 대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너를 예. 믿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신뢰와 동시에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들어간 엄지척이 아니었나 생각이 엄지척. 듭니다. 미국에선 썸즈업이라고 한다. 네, 뭐 투 썸즈업이라고도 하고. 투 썸즈업. 아까 그 장면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작별을 하면서 차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지척을 하고 잘 보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쌍따봉을 했어요. 김소영 교수님. 그러면 쌍따봉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도 잘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어쨌든 이번 모임,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양국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문재인 정부 때는 균형 외교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좀 균형 잡힌 외교였다면 이번에 물론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숙제로 남아있지만 적어도 이번 회담에서만큼은 양국의 동맹 관계가 정말 공고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문재인 정부 이전만큼의 좀 더 강력했던 동맹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표현한 투썸즈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쌍따봉 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데 김 교수가 투 썸즈업이라는 표현. 어쨌든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잘 됐고 신뢰를 확인했고 분위기는 좋다라는 뭐 일종의 익살스러운 어떤 표현들이다, 장면들이다라는 논평들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 선물도 오늘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미가 깊은 선물이라고 하죠. 어떤 선물일까요? 자, 트루먼의 문구가 적힌 펜인데 Buck stops here 이라고 써 있는데 Buck stops here, the buck stops here. 역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학파 김수영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고 트루먼의 문구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겁니까? 저기서 더 벅이라는 게 책임이죠. 더 책임이 여기에 머문다라는 거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의미의 이제 팻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트루먼 대통령이 실제 책상 위에 있었던 네, 겁니까? 네. 근데 물론 그 똑같은 물건은 아니지만 그 어구를 다시 담아서 미국의 장인이 백악관의 나무를 베어서 만든 나무에다가 새긴. 저게 백악관 나무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선물로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사실 벅 책임.
네. 스탑스 히어 여기서 멈춘다. 내가 진다.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인데 좀 흥미롭게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저 억구를 이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책임은 나에게 머문다라는 그 문구가 새겨진 팻말이 있는데 예. 자기도 어떤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되새긴다라는 얘기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저런 얘기를 했었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전에. 좀 논란이 됐었던 출연을 둘러싼 논란이 됐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침 유퀴즈 언 더 블럭. 네, 그렇죠. 타사 방송 프로그램이라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얘기했군요. 네네. 그 프로그램을 혹시 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불과 얼마 전에 언급했던 그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선물을 해서 굉장히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예.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악관도 그 정무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예능 프로기 딱 보고 이런 얘기를 인상 깊어한다라는 거를 보고해서 그러면 그거 선물하자. 정확히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경 쓴 선물이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전주혜 의원님, 그 용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 선물 The buck stops here. 그 굉장히, 김수경 교수 예. 설명대로라면 내가 했던 말을 어떻게 듣고서 이 선물을 받은 셈인데 대통령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문구로 본인이 또 이렇게 머릿속에 있던 것을 이렇게 실제로 선물을 해주니까 근데 그만큼 또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굉장히 돋보이는 선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아까 이 엄지척을 한 것만큼 예. 그런 그 호의의 표시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한미 관계 돈독함을 이제 다지는 이러한 그 2박 3일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무게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무겁죠. 이것은 뭐 한국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두 분의 그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뭐 이러한 고민의 또 공감대를 또 미룰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반응도 살펴봤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하나의 선물을 윤 대통령에게 증정했다고 하는데 무슨 선글라스예요? 이거 어떤 선글라스입니까? 네, 조종사 선글라스로 이제 이번에 특별 제작을 해서 이제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을 떠올리실 때 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모습 떠오르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상징성을 가진 선물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기도 하지만 내가 굉장히 애장하거나 소장하고 싶거나 특별히 의미 부여하는 것을 건네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를 이제 준비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한이나 경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그 가구 같은 것도 서로 이제 교환하면서 서로에 대한 국가에 대한 상징적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애착을 갖는 상징적인 어떤 선물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만남에서 얼굴을 튼 거잖아요.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그 가치를 이제 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애정을 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측에서 윤 대통령이 준 선물도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의미를 담은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고 저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시절 때부터 즐겨 쓰던 어떤 그 선글라스를 본따서 특별히 제작한 선글라스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어떤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물을 했다. 조종사들이 보통 이제 선글라스를 많이 쓰는데 이 조종사용 선글라스 모양, 특정 브랜드를 저희가 말하긴 그래서 그런 어떤 선글라스를 선물도 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많이 나옵니다. 여야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당연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여야 지도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와가지고 어느 때와 다르게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어제도 만찬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외교가 아마추어입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생에도 아마추어인 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선거철이라 그런가
여야의 평가가 상반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는데 국격이 올라갔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외교가 아마추어 수준이다. 민생도 아마추어일 것이다. 뻔하다라고 혹독한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지도부에서 왜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합니까? 일단 아무래도 뭐 선거라는 객관적인 환경에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 하면은 이제 균형 외교, 네. 그리고 남방 외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겁니다. IPEF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엄청 기네요. 예. 여기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보수 정권이든 또는 진보 정권이든 상관없이 경제와 안보를 분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되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추구하는 외교의 기본적인 틀이었거든요. 예. 그것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경제적 실리를 취하되, 그러나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서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지 않고 각 안보는 안보, 경제는 경제. 그래서 이 안보 영역, 경제 영역에서 실리를 취하는 이런 외교가 기본적인 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IPEF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와 안보가 이제 한 몸이 돼버리는 네. 이런 이제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한 몸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이 좋아서 뭐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교육 규모의 30%가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또 요즘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서 한국의 교육 규모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대중국 배제 전략으로 지금 중국이 해석을 하고 있는 IPEF에 이 우리나라가 이게 돌격대 비슷한 이런 수준으로 나서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한한령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유통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게임 업계라든지 또 면세점 업계가 지금도 이제 회복 불능인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외교 정책 또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쯤 또 좀 깊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 또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라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의 핵방어가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국제사회에서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핵 위협에는 미국의 핵으로 방어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바이든 대통령은 핵 들어가 있죠.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 미국 입장에서는 핵 명시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이를 넣으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합의한 걸로 안다. 국가안보실,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강력한 핵 우산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해서 상당한 핵 억지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딱 두 마디를 밝혔다고 합니다. 뭐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Message for Kim Jong-un while you're here. Hello. Very. Thank you. 예상외의 답변이었습니다. Hello, 안녕, 잘 지내? 그럼 정정, 몇 초간 정정? Period, 이상이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에게 지금으로서는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나 너한테 할 말 없다 이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만약에 대화 의지가 있거나 이제 외교적으로 발언한다면은 북한이 뭐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안녕 한 다음에 마침표 period라고 끝내버렸잖아요. period는 그냥 마침표란 뜻이군요. 마침표란 뜻도 있고 뭐 이상 끝이라는 의미가 끝.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너에게 뭔가 손 내밀거나 다가갈 것은 없다라는 의지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사실 이렇게 핵 대 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제 올바르냐라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이제 핵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뭔가 정말 진지하고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만 우리가 대화할 것이지 우리가 너희를 뭔가 달래고 얼러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뉴욕 타임즈. Love letters are out, military exercises are back이라고 해서 자, 무슨 말입니까? 러브레터는 끝났고 군사훈련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계속 친서도 주고받고 굉장히 어쨌든 한때는 케미가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다. 어떤 그런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두 마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Hello, period. period. 안녕, 이상. 이 뜻이다. 굉장히 좀 단호한 바이든 대통령, 미국 측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다. 아마 북한 김정은이 7차 핵실험 준비를 하면서 핵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을 미국이 겨냥을 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성의 메시지다라는 분석, 김 교수의 분석도 들었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 그 이면에 숨겨진 이모저모 이야기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보죠. 삼성 시작, 끝은 현대. 그리고 대통령의 웨딩 구두. 자,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삼성으로 시작해서 현대로 끝났다. 윤 대통령의 웨딩 구두는 뭘까 궁금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언뜻 모습을 비추었죠. 올림머리를 한 모습도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한 말, 이 영어 표현도 오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표현입니다. married up이라는 표현이라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일지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The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We're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저쪽이 남산입니다. 남산 이 아래쪽으로 해서 옛날에 이제 미군 기지 같은 거 있었어요. I took a picture of it and sent it to my wife. She's in the country of Panama right now. 바이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고 조크를 던진 건데 농담을 한 건데 윤 대통령과 나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모두 다 married up 한 거다. married up.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뭐 와이프 잘 만났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유학파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married up. 저는 좀 생소한 표현인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무슨 뜻이고 미국에서는 즐겨 씁니까? married up. marry up 하면 이제 상승혼이라고 보통 하죠. 아, 상승혼. 그러니까 뭡니까? 뭐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배우자를 자기의 어떤 조건보다 훨씬 좋은 더 나은 뭐 계층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이제 marry up이라고 하고 marry down도 합니다. 사회학적인 분석. 네, 뭐 학계에서도 많이 쓰는 뭐 연구들을 할 때 쓰는 marry up이 있고 marry down이 있다. 그렇죠. 이제 marry up 하면 어쨌든 상승혼인데 결혼을 잘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이제 그런 칭찬을 약간의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어떤 교육계 집안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수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결혼 잘했다는 얘기고 윤 대통령도 결혼을 잘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농담을 던진 그러니까 건데. 본인 와이프 칭찬도 하면서 그렇죠. 상대방에게 어떤 칭찬도 하는. 우리 둘 다 메리업한 남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건 좀 받아 적어놔야겠네요. 나중에 써먹기 되게 좋은 표현이죠.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원래는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안 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 동석을 하진 않고 만찬에 동석을 하진 않고 만찬 직전에 잠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했던 모습인데요. 굉장히 좀 뭐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스타일도 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단발머리를 즐겨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늘 단발머리로 이제 나왔었는데 공식 석상에는 이번에는 굉장히 그 올린 머리라고 하죠. 좀 머리를 틀어 올린 머리였는데 보통 옛날에 좀 고전적인 이제 영부인들이 많이 하던 헤어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좀 이색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외빈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식적으로 갖춰진 모습을 보이고자 아마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메리드업이라는 뜻은 윤 대통령 결혼 잘한 것 같다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칭찬을 윤 대통령에게 쪼크로서 던진 말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아까 웃었군요. 그 메리드업이라는 조크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어떤 그 구두를 보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다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감탄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구두가 뭐 어떤 구두입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잖아요. 예, 예. 외모 칭찬도 하게 되고 뭐 성격 칭찬도 하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두를 보면서 칭찬을 했다라는 것인데 네. 굉장히 구두가 깨끗하다. 나도 구두를 더 깨끗하게 닦을 걸 그랬다라고 이제 정상회담 중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조금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원래는 굽 없는 편한 신발 신는데 네. 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된 구두를 신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서 어떤 구두를 골랐냐면 결혼회 때 신었던 구두. 그러니까 웨딩 슈즈를 골랐다는 겁니다. 보통 웨딩 슈즈는 굉장히 좋은 거, 그리고 예. 깨끗한 거, 그리고 잘 관리해서 평소에 잘 쓰지 않아서 낡지 않는 게 특징인데 이 중요한 날인 만큼 상징적인 걸 신고 가자라고 해서 평소에 신는 신발이 아니라 결혼할 때 신는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사실 저게 첫 외교 무대 데뷔 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본인도 인생에서 결혼 처음 해보신 날 신은 슈즈를 바이든 대통령 만날 때 이제 신고 갔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콕 찍어서 이제 구두 너무 깨끗하고 좋다라는 칭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이제 운동화 같은 구두 신고 가려고 하니까 대통령에게 그러지 말고 좀 좋은 신발을 신으시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하자 윤 대통령이 10년 전 2012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결혼식 때 신었던 웨딩 구두를 꺼내서 신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구두를 보고 또 감탄했다 이런 건데 웨딩 구두를 그러면 윤 대통령이 10년 된 건데 그냥 잘 간직하고 있었나 봐요? 아마 자주 신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편한 신발을 즐겨 신지 조금 이런 구두, 격식 있는 구두는 이제 아마 신발장에 넣어놓고 편한 것만 추구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회색 패딩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외적으로 패션이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뭐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사는 사진도 공개돼서 또 뭐 절판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내조로서 이제 외모나 이 패션이라든가 구두까지 챙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상회담 때마다 이 단골 보도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만찬 메뉴가 뭐 나왔나입니다. 우리 정상이 해외에 갔을 때도 우리 정상이 어떤 메뉴가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가 꽤 읽기도 재미있고 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메뉴가 나왔을까요? 미국이 극찬한 공식 만찬 메뉴라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식 만찬 메뉴. 에피타이저로는 자색 고구마, 단호박, 흑임자로 만든 3가지 전병과 팥음료. 팥음료 맛있죠? 달짝지근하죠. 그리고 메인 메뉴는 팔도 산채 비빔밥, 미국산 소갈비. 한우 소갈비를 안 하고 일부러 미국산 소갈비를 썼다라는 게. 후식, 경기도 이천쌀로 만든 쌀 케이크랑 매실차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뭐 별건 없었어요. 생각보다 별건 없었는데 한 백악관 참모. 헬시 푸드는 원래 맛이 없지 않나. 그런데 여기 나온 헬시 푸드는 왜 이렇게 맛있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에피타이저와 디저트를 남기지 않고 접시를 비웠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개된, 개방된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의 깜짝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내외의 첫 청와대 방문인 셈인데, 왜냐하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를 가본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죠. 이렇게 5월의 멋진 날 밤에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같이 듣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청와대 이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아주 멋진 공원이고 그리고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멋진 밤을 다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주현 의원님, 네. 윤 대통령 내외가 어제 청와대, 개방된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을 했고, 사실은 지금 개방된 청와대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밤에 또 저희 채널에 의해서 독점으로 취재한 개방된 청와대와 본관과 또 영부인의 집무실을 다룬 채널A 다큐멘터리도 어제 밤 9시에 방영돼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네. 했었는데, 대통령 내외에도 청와대를 처음 가본 거였어요, 어제? 아마 검찰총장 그 임명장 받을 때 가셨겠죠. 그렇죠. 임명장 받을 때 가고. 예, 그때 가고는 아마 그 다음에 뭐 아마 부부가 같이 간 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오신 또 관람객들은 추첨을 통해서 1,000명을 그렇게 그 추첨으로 뽑히신 분들이 또 가서 또 어제 날씨도 굉장히 또 저녁이라 선선하고 예. 또 좋은 음악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정말 이게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돌려줬구나 이런 것을 또 볼 수 있는 이런 자리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또 약속을 지킨 만큼 그 현장에서 또 당연히 그러한 장면을 또 즐기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청와대에서 좋은 음악이나 아니면 그 문화 행사를 통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정치를 좀 느낄 수 있는 좀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청와대 취재했잖아요, 전 의원님. 근데 청와대를 방문한 이제 시민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돌직구 쇼를 평소에 즐겨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었던 네.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인사를 주시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청와대에서 특집 돌직구 쇼 한번 하면 어떻겠냐. 시민들이 제안을 주기도 했거든요. 네, 좋죠. 제가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떠세요, 여당에서는?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외신에서 올 땐 삼성, 갈 땐 현대라는 기사가 외신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자마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또 마지막 일정으로 현대 정의선 부회장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유창한 영어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한 영상도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It is a great honor to welcome President Biden, President Yoon, and many distinguished guests to our Pyeongtaek Semiconductor Campus today. Semiconductors are engines of the modern world. They enable people around the globe to have equitable access to the internet and its vast database of knowledge, and they advance business productivity on all fronts. This innovation is possible with your devotion. So thank you, Team Samsung.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로 하는 모습은 저는 처음 봤는데 자,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학파 김수영 교수님, 이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샘숭이 아니라 삼성이 익숙하고 삼성이 맞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한테 삼성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미국에선 샘숭, 광고에서도 삼성을 광고할 때도 미국 현지에서 샘숭,
현대는 현대라고 못 알아듣니까 현다이. 이게 이제 미국식 발음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어떻게 읽나를 저는 궁금해서 봤거든요. 메시지보다도 샘숭이라고 읽더라고요. 맞는 겁니까? 그렇죠. 샘성이라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삼성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고요. 샘성, 뭐 샘숭이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알아듣는데 어쨌든 삼성은 이제 뭐 물론 한국의 기업이지만 다국적 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그만큼 이제 해외 외빈에게 혹은 해외 고객에게 자사를 소개할 때는 당연히 삼성이라는 말보다는 샘성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어 실력도 좀 화제가 되었어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박사 수료를 받았죠. 그만큼 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또 외빈에게 소개할 때 굉장히 그 외국의 스탠다드에 맞게 샘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그럼 현대를 현대라고 읽었을까요? 현다이라고 읽었을까요? 들어보시죠. Today, I'd like to highlight an additional investment related to our future business. Hyundai Motor Group plans to invest an additional $5 billion through 2025, which will strengthen our collaboration between with American enterprises in diverse technologies such as robotics, urban air mobility, autonomous driving, and AI.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And over these last 2 days, I've been focusing all the ways. 정의선 회장도 영어를 잘하는군요. 역시 글로벌 기업의 수장답게 유창한 영어 실력을 두 분 다 보여줬습니다. 정 회장은 현대라고 읽었네요. 현대모터스라고. 그렇죠.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현대니까 현대를 현대로 읽는다라는 어떤 의지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 일정 삼성전자 평택 공장, 미국 뉴욕타임즈. 비행기에서 내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찾은 곳은 정부청사나 대사관, 군사기지가 아니었다. 21세기의 진정한 전쟁터를 대표하는 반도체 공장이었다라고 보도합니다. 방한 마지막 날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과 단독 회동했죠. 재계,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만큼의 분명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10분간 통화를 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전재수 의원님, 뭐 어떤 통화 내용이었습니까? 저도 뭐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 대통령은 세계 최강의 말하자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의 현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한국의 전직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것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조금 전에 우리 삼성이나 현대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력, 경제력, 군사력 이것이 이제 세계 최강 미국의 현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전직 대통령과 통화를 한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또 좋은 친구다.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 이것을 바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그 의미도 들어봤습니다. 지방선거가 여러분 9일밖에 안 남은 거 아십니까? 정말이지 코앞이고 여야는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여러 격전지 중에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인천 계양을 이곳이 참 뜨겁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D-2 혼돈의 계양을. 인천 계양을의 지지율이 어떻길래 많은 보도들이 나오는가? 여유 있는 승리를 예상했었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제가 직접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 인천 계양을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제가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 다 망라를 해봤습니다. 3가지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계양을에는 지난번 대선, 불과 2개월 전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후보가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고 이 지역의 상대 후보로 국민의힘은 지역 인사죠. 25년간 의사를 했었던 윤형선 후보를 공천한 바 있습니다. 정치 거물과 정치 신인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유 있는 승리를 예상했었을 테지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 지역에서의 여유 있는 승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선거의 지위를 맡기기도 했고 기대했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양을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STI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45.8%, 그리고 윤형선 후보는 49.5%. 크게 한번 보실까요? (45.8) 대 49.5%.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8%,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5%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지 함께 보겠습니다. 모노리서치, 경일보가 의뢰한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6.6%, 윤형선 후보가 46.9%입니다. 역시 오차범위 아니지만 선거 초반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것을 생각하면 선거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초반과는 상이해졌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치조사협회 연구소 결과입니다. 기호일보와 경기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7.4%, 윤형선 후보가 47.9%. 이재명 후보가 초반과 달리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지표가 3군데에서 모두 다 관측이 된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전주혜 의원님. 네. 인천 계양을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사실 예상 외에 좋은 결과가 좀 나와서 이 결과가 좀 본선까지 그 투표율까지 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요새는 당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이제 찍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그런데 그 윤형선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출마도 하셨지만 그 계양에서 그 몇십 년 동안 또 의사를 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또한 이 계양의 그 속속들이 또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이러한 분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정말 철새 아닙니까? 예, 대선 또 떨어지고 본인의 텃밭인 또 성남과 경기도를 떠나서 갑자기 인천 계양을로 오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만만해 보이냐, 근데 우리가 호구냐 이제 이러한 반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또 이재명 후보가 좀 몇 번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게 또 어깨 콕이랄지, 아니면 여성도 밀친달지, 여러 가지 그런 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이러한 행동을 또 요새 굉장히 또 자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유권자들에게 또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좀 이러한 좀 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좀 끝난 지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빨리 좀 등판을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대선 패배에서 조금 더 좀 그 재충전을 통해서 뭔가를 좀 새로 갖춘 다음에 국민들에게 선을 보여야 되는데 대선 패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사실 이제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의 예상 외의 고전, 이 고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좀 당혹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전체 선거를 또 이끌 역할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오늘 한 조간신문은 개항을에 묶이나 뭐 이런 제목을 쓰기도 했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야당의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던 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안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대신 이제 이 지방선거 전체 어떤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득표를 했는데, 이 득표력을 가지고서 지방선거를 좀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출마를 한 것인데, 이게 보궐선거 지역에 출마한 저 지역에서조차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박빙의 승부를, 여론조사가 맞다면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이제 생각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런 것은 있죠.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이제 개방을 하고 또 열린 음악회도 하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경쟁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모든 뉴스를 다 이제 중심에 서게 되고, 또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여론조사에서의 어떤 박빙 구도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투표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며칠이 더 남았고, 투표일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날이 한 2, 3일 정도 더 남았거든요. 2, 3일 사이에 아마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많이 쏟아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보기로는 이제 단순히 개항 의뢰에서 이제 본인이 승리하는 거 외에도 사실은 인천시장, 그리고 또한 전국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재명 효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천시장도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확장세가 지금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마이너스의 손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입지를 굉장히 좁게 할 수 있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뭐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참 그 결과 안 좋고, 그리고 또 거기에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오히려 당대표 출마도 좀 어려워지고 본인의 정치 입지가 굉장히 뭐 줄어들 수 있는 뭐 그러한 좀 위기 상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표현. 이재명 후보가 예상외로 인천 개항을 해서 고전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민주당의 지지층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축되고 있습니다. 개딸들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민주당원 게시판, 개딸들은 뭐하냐? 뭐 30대 밭갈이 더 열심히 한 여론조사 깡그리 무시하자라는 의견도, 믿을 수는 없지, 조작이다라는 어떤 과격한 반응도, 이재명 후보의 팬카페 제명이나 마을, 위기감을 느끼게 해서 전국 순회를 막으려는 의도다. 이재명 바람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발버둥이다. 편파적 여론조사 때문에 지난 대선을 패배했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분위기는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만큼은 감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접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수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을 더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의 시대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대선 후보로 썼던 이재명 후보는 현재로서는 좀 주목을 덜 받는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좀 더 지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이제 반영한 여론조사라고 보이는데, 그렇군요. 또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대권 후보인데 떨어뜨리면 되느냐 또 이런 여론의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끝까지 가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은 개인론도 있지만 정당 보고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 인준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실점을 하거나 어떤 실정이 눈으로 과시화되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좀 안정적인 야당의 모습을 같이 보여가면 또 이 여론조사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딸들 어디 갔냐라는 반응.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뭐 선거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예단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리고 여론 지형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몇 가지 상황을 좀 가정해 보면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예상대로 개항을 해서 크게 이기고 인천시장 등 인접한 선거에서도 긍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경우 결과.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이기긴 이기되 정치신인 윤 후보에게 가까스로 턱걸이로 이기게 되는 결과. 세 번째, 인천시장도 잃고 개항을 해서도 참패하는 결과. 크게 이 세 가지 결과 경우의 수일 텐데 정치적인 파장이 너무 다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이제 출마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차기 대권 주자와 뭐 차기 당권 입지가 탄탄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인천 개항에 출마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국민들께 너무 좀 성급해 보이는 것은 아니냐. 지방선거에 도움이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고 출마를 했으면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결과를 기대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의외로 이제 지금 생각처럼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결과가 나오면 아마 당에서 이제 8월달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당내의 어떤 리더십 또는 당내의 위상이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일주일 남은 시간 이재명 후보와 또 이제 민주당이 좀 물론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결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당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기 의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구 계양을에서 거리 유세 중에 하늘에서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나서 뼈를 발라놓는 그 그릇, 치킨 뼈 그릇이 날라오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치킨 뼈 그릇을 던진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일단 그 영상부터,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진짜 어디서 나타났어요? 여기 헤맸어요? 야, 누구야? 맞았어요. 자, 김수영 교수님,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무슨 상황이죠? 지금 경찰이 왔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누군가 경찰 불러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 뭐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그 유세 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그 일행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마 2층 정도에서 치킨집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술과 치킨을 함께 먹던 60대 한 남성이 치킨 뼈를 바르는 스테인리스 그릇을 아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던졌던 모양입니다. 그걸 맞은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위에서 어떤 유리 그릇이라든가 만약에 더 단단한 물건을 던졌으면은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일인데 다행히 뭐 인명 피해나 뭐 누가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그 치킨 그릇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이 왔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처해줘라라고 선처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 사진의 저 남성이
치킨 뼈 그릇을 던졌는데 구속됐어요? 네, 구속이 됐습니다. 뭐 본인은 뭐 의도적인 게 아니었고 뭐 홧김에 그랬다, 좀 우발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꽤나 이게 위중한 일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런 사건인데요. 정리해 보면 현장에서 치킨 뼈 그릇을 던졌고 이재명 후보는 정말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후보 측에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래서 네, 구속이 그렇죠. 됐다. 그렇죠. 사실 뭐 선처를 요구할 것 같으면 경찰을 부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소란이 일다 보니까 이제 경찰을 와서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결국은 이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진 건데요. 지금 뭐 인천에서의 이제 민심이라는 게 물론 뭐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원래 민주당의 표밭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부분도 많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인천에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본인이 당선되고 싶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인천에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인천의 이제 민심들도 약간 지금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도 그렇게 수치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인 어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활동보다는 지금 인천에 훨씬 더 집중해야만 하는 결국 인천에 자기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묶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법원이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혐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혐의로 도대체 이 남성이 구속된 겁니까? 그러면 단순히 이제 물건을 던졌다라는 일반인들이 이제 폭행죄로 생각하면 어떻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냐, 가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방해 자유로운 혐의. 선거 활동들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난폭한 행동, 폭력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 선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런 난동이나 폭력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정형 자체도 무겁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특정 지지를 할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을 굉장히 적대시하거나 혐오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폭력적으로 발현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민주주의 꽂힌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공직선거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사실은 뭐 흉기를 던진 것도 아니고 예전에 흉기 테러 사건들도 있었죠. 크게 다친 것도 아니지만 일반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나랑 반대 의견,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지만 뭐 재판 과정에서 석방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주변에 선거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시끄러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너무 소음을 야기하지 않는 것도 또 주의하시면서 선거운동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사무소 앞에 가로수가 논란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상대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자 뭐가 논란이길래 고발 얘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선거 사무실인데 큰 현수막이 붙었고 두 그림의 차이는 현수막 앞을 가리던 나무가 가로수가 지금 전봇대입니까? 나무에 가지치기를 다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금 여야 간의 뭐 논쟁 중입니다. 논란입니다. 비포 애프터의 차이는 이재명 후보의 큰 현수막과 그 앞을 가로막는 나무에 가지와 잎사귀가 있냐 아니면 모조리 없냐 예, 차이군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현수막도 붙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현수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냐면 지금 자세히 좀 볼까요? 이 나무 가지치기 왜 한겨? 진짜 뭐뭐이네 라고 의도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이 가지치기를 이렇게 세게 한 거 아니냐라는 비방의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논란은 이겁니다. 현수막을 가리니까 나무를 저렇게 가시게 한 거냐? 아니다. 라의 논란입니다. 윤영선 후보 캠프 측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 앞 가로수 현수막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제거됐다. 잎이 무성해지는 5월 나뭇잎 가지 없이 앙상 가지치기 한 듯. 장해찬
파괴왕 이재명, 멀쩡한 나무를 찢어버렸다라고 SNS로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고발하겠다는 강한 반박. 가로수 전지 작업은 바람 숲길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 근거 없는 음해 비방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줬음에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했다. 윤영석 후보 등 6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전주혜 의원님. 네. 좀 보기에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거의 가지를 그냥 없앨 정도로 그렇게 너무 이제 앙상하게 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시기적으로도 바로 이 선거를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러한 그 가지치기의 정도 그리고 또 시기 면에서는 이것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사진만 나와서 제가 뭐라고 딱 사실관계가 뭐라고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근처에도 또 이러한 그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들도 내가 같은 형태로 이렇게 가지치기가 됐느냐, 아니면 유독 이 건물 앞에 이 현수막 앞에 있는 나무만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가 됐느냐, 이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러한 자꾸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 구청에서 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또 이 시기에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바람에 또 자꾸만 뭐 이렇게 외압이나 뭐 여러 가지 좀 그 여러 가지 억측을 이제 낳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그 철제 그 그릇을 던진 뭐 이런 것도 또 물론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만 또 선처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그 주민들의 어떠한 그런 그 생각, 의견들이 좀 안 좋게 이재명 후보에게 사람이 이제 구속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좀 동덕연유로 또 그 구속되신 분한테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그런 사건들이 계속 좀 끊이지 않고 좀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고요. 이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공교롭다. 저런 식의 가지치기가 있냐라는 의혹.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의혹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상관없고 선거와 상관없다. 검색 포털 사이트 한번 쳐봐라. 예전에도 저랬다라는 입장. 이준석 대표는 나무야 미안해라는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두수 의원님. 어떤 뭡니까 진실이 뭡니까? 아니 논란이 될 만한 것이 논란이 돼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전혀 이게 사실과 틀립니다. 전혀 사실. 그럼 이미 계양구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 부분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바람숲길 조성 사업 해가지고 이제 그 가로수 정비 사업이 작년에 결정이 됐고 올해 2월달에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아 2월에 저 가지치기. 올해 2월달에 가지치기를 작년에 결정이 되고 올 2월달에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저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에 나무만 저런 것이 아니고 계양구의 나무들이 다 저런 식입니다. 그래 지금 저게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게 여러 지자체에서 이 가로수 정비 사업, 뭐 바람숲길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무를 그냥 거의 뭐 동강 내듯이 이렇게 해놓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문제 제기들이 많은데 저것은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출마하는 것을 결정한 게 4월 중하순이잖아요. 근데 이미 2월 달에 사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세중에 아이를 뭐 보호하려고 했는데 밀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 조그마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국민의힘이든 또는 이제 언론에서 부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계속해서 뭐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저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계양구 전체가 저 사업을 지금 올해 2월 달에 종료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후보 확정 전에 이미 가지치기가 됐다. 그게 진실이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박빙입니다. 지지율 바로 보시죠. KS OI 헤럴드 경제에서는
김은혜 46.0, 김동현 38.5, 강용석 6.4. 오마이뉴스 같은 KSY군요. 김동현 42.7, 김은혜 42.1, 강용석 6.1에 박빙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지지율도 바로 보시죠. 오세훈 53.3, 송영길 36.9의 결과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앞서 전주의 의원 말씀 주신 인천시장 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해 놓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광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2심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 2심 모두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정치권에 발발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기로에선 최강욱 법사위원장 충돌. 민주당이 당초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안 주겠다라고 밝혀서 국회가 뒤집혔습니다.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떼줬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최종 판단만 남은 셈입니다. 최강욱 의원, 2017년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해줬다. 서울중앙지법 2심 인턴 확인서 허위로 판단, 1심 판결이 유지됐고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재판부, 상당한 횟수 방문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확인할 자료도 없다. 인턴으로 일했다는 증거가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의 균등과 공정이 강조된다.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기회의 균등.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고 2심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의 의원님,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뜻입니까? 결국 이제 허위 경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습을 안 했는데도 실습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가짜로 경력을 작성을 했고요. 또 이것이 그 조국 전 그 장관의 아들의 입시 자료로 또 제출이 됐다는 면에서 또 죄질이 가볍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데 본인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적 수사의 결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제기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주장 들어보시죠.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걸 표적 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왜 표적 수사의 결과라고 보지 않는지 유감이다, 납득하지 않는다라고 강한 반박을 했는데, 손재민 변호사님, 표적 수사냐 아니냐도 뭐 최강욱 의원에게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허위 가짜 인턴서를 발급해 줬냐 아니냐가 재판부의 핵심이고, 재판부는 사실 솔직히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표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까? 뭐 설사 최강욱 의원 주장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표적이라고 해서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적 수사라고 해서 수사의 위법성 때문에 위법 증거 수집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기소 자체가 무죄가 나온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로 이런 유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 인턴 확인서라는 실체가 있는 한 법원에서는 이제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허위 인턴 확인서 사실은 최강욱 의원이 좀 억울한 측면 이런 거겠죠. 과거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확인서 발급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강제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었느냐, 별로 전례가 없다 보니까 이 수사 자체가 과잉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결국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이 드러났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입시나 취업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명제가 있기 때문에 입시 문제, 취업 문제 비리가 있으면 좀 재판부에서는 엄단하는 추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펴봤더니 일부 뭐 인사하러 인턴 명목으로 몇 번 방문했을지언정 사실상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 이상 유죄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고 사회적인 파장이 높은 사건을 벌금형으로 내리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것 같고요. 다만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강력 반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사실 입시, 취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잣대가 굉장히 도덕적 잣대가 높아졌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 과거에 인턴 확인서 같은 경우 좀 아름아무런 그냥 대충 쓴 사람들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이런 관행도 이제 철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러니까 개인 비즈니스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턴 확인서는 꼼꼼하게 실체에 맞게 써야 전체의 어떤 입시 비리나 취업 비리가 사라진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야의 입장이 상반되는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보시죠. 트러블 메이커다. 국민의힘. 짤짤이와 한국 3M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등 수많은 논란을 만든 트러블 메이커다. 입시제도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줬다. 본인의 죄 인정하고 속죄하라라는 비판의 논평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수호 성명도 나왔습니다. 고민정, 김의겸, 진성준, 민영배 18명 의원들이 단체 성명을 냈습니다. 의원직까지 이를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이 어렵다. 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군요. 잘못은 잘못인데 의원직까지 이를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는 뜻인지 아니면 무죄라는 뜻인지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의원직까지 이를 만큼의 잘못이냐. 검찰이 의도 갖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게 아니라 사안을 멀리서 봐줘라. 라고 18명이 단체 성명을 냅니다. 논객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조폭보다 더하다. 적어도 그들은 잡히면 군말 없이 감옥에 가지 않냐. 조국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최강욱 지키기. 당명을 더불어 지키는 당으로 바꿔라.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야 두 분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의원님. 네, 저는 지금 뭐 오히려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러면 뭐 특권을 지금 요구를 하는 건가요? 이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보호해준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뭐 동의원으로서 뭐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본인이 억울한 기소를 뭐 당했다는 뭐 이러한 생각이 이번에 그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의원들이 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부터 통과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 중에 그 최강욱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이러한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겠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 가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이것은 본인의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재판에서 관대한 처벌이랄지 아니면은 좀 본인에게 오히려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좀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의 재판은 오히려 굉장히 늦어진 감이 있죠. 지난 2020년 1월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된 이래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특히 1심에서 그 같은 사무실에 그 변호사 사무실의 뭐 직원이랄지 여러 정말 충분히 피고인인 그 최강욱 의원에게 소명을 주고 또한 충분한 그런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선고가 된 것이 작년 하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1심에서 자세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심 선고까지 사실 저는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1, 2심에서 다뤄줬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대법원은
빨리빨리 그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이 돼서 이 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이제 수호 성명에 대해서 오만한 발상이다라는 비판. 전재수 의원님은요? 예.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겠죠. 예, 존중돼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이제 최강욱 의원이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피의자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억울하다, 나는 그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예. 특히 이제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기소해라라는 이제 그 언론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지고서 이전에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준성 검사가 이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가지고 실제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됐고, 그리고 벌금 80만 원인가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 또 검찰총장의 기소해라라는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표적 수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억울한 이제 심경을 밝힌 것이라고 봅니다. 2심이 끝이 났고 3심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충분히 좀 물론 이제 뭐 심리가 열리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3심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합의를 뒤집고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이번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겠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검찰 출신 소통령 소리 듣는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이 대한민국이 제동장치 없는 검찰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때 같이 합의를 했었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궁색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임 원내대표로서 저와 함께 협상했던 윤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맞고 창피하다. 저 같으면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저렇게 정치하지 않겠다. 꼼수, 생떼 전문 민주당에게 남은 건 오직 국민의 회초리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서 법사위원장을 못 주겠다라는 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 검수완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할 거 없이 모든 그 프로세스 상에 있는 견제 기능이 다 마비된 채로 그냥 일사천리로 검수완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 독재가 완성됐다는 말도 사실 저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고, 당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에는 민주당, 뒤에는 국민의힘이 합의했으니까 법사위가 결국은 원래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맞는 것이 옳죠. 그게 잘못됐을 때 검수완박처럼 정말 모든 시스템이 잘 망가졌던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런 주장이 별로 이렇게 소구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법사위원장 논란은 앞으로도 여야 간의 논쟁이 굉장히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제에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죠.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